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만약 당신의 월연금과 부업 수입을 합쳐 600만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에게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생활을 공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노후를 지키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막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그의 아내 역시 은퇴한 교사로 부부의 월 수입을 합치면 6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만하면 꽤 괜찮은 노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에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월 200만 원뿐이라고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무서워하는 거요? 아니면 아들이 돈 빌리러 올까봐 겁내는 거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노인의 인색함과 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진짜 반전은 화기애애 보였던 한 가족의 저녁 식사 자리 이후에 터져 나옵니다. 사실 아내는 선의의 탈을 쓴 치밀한 계산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고집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는 사실 누구보다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왜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한 장의 위조된 서류 뒤에는 어떤 계략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가족 관계가 법의 영역으로 넘어섰을 때 진정으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아버지의 각성, 한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노년의 싸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때로는 진실을 절반만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정도현, 올해 딱 60이 되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공직에 38년간 몸담으며 인사과 서기부터 시작해 행정과장까지 올랐죠. 큰 사고도 없었고 그렇다고 대단한 고위직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지루한 것이 제 인생과 꼭 닮았죠. 6월 초 어느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차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막 입금된 연금 내역서를 쥐고 한참 동안 한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1, 800, 0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연금이 입금된 그 순간 아무 느낌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뭘 그렇게 실실 웃고 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행주로 제 등을 툭 쳤습니다. 이것 좀 봐. 내가 평생 일해서 키워낸 내 연금이야. 아내는 웃기는커녕 미간을 찌푸리며 명세서를 힐끗 봤습니다. 고작 180만 원 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연말 보너스라도 받은 줄 알겠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서서히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아내의 말투는 늘 그렇게 담담하고 서늘합니다. 마치 서울 북쪽의 일은 아침 안개처럼요. 아기가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김영희, 제 아내입니다. 저보다 1살 어리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저보다 1년 먼저 퇴직했습니다. 아내의 연금은 저보다 적은 16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가계부를 쓰고 계획을 세울 줄 알며 절대 낭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문위원 일은요? 그건 계속한다면서요. 한 달에 얼마쯤 돼요? 한 27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다 합쳐서 한 달에 600만 원이 넘네요. 우리 이제 고소득층이네. 저는 웃으며 가계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60살에도 월 600만 원 넘게 번다는 사실이 은퇴한 동료들 사이에서는 상위권에 속했기에 내심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럼 지훈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왜 말하면 안 돼? 당신 월연금은 200만 원이라고만 해요. 자문위원 수입은 빼고요.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계속 식탁을 닦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짚고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이잖소. 뭐가 무서운 거요?
아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칼날 같았죠.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그 돈이 자기도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까봐 무서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이 편치 않았죠. 어릴 때부터 지훈이에게 나름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영어 몰입반에 보낸다고 밤새 줄을 선 것도 저였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갈 뻔했을 때 사방팔방으로 아는 친구들에게 부탁해 인문계로 보낸 것도 저였습니다. 대학교를 5년 만에 겨우 졸업했을 때 학자금 대출을 전부 갚아준 것도 저였고요. 결혼할 때는 우리가 1억 5천만 원을 보태 저 아파트의 계약금을 내주었습니다. 지금도 손녀를 돌봐주고 있고요. 지훈이는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그냥 좀 책임감이 부족할 뿐이죠. 직업을 대여섯 번이나 바꿨고 30이 넘도록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고 장모님이 가끔 생활비를 보태주는 형편입니다. 당신은 지훈이가 우리 돈을 가져갈까봐 무서운 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이미 몇 년째 가져가고 있잖아요. 아내의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내일 비가 올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을 경계하라는 말이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저 스스로도 자신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계해야 할 대상은 그 애 혼자가 아니라 그 애를 둘러싼 저쪽 집안이에요. 아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돈어른들이 매달 130만 원씩 보태주는 거 알죠? 하지만 눈치채셨어요? 그분들은 절대 아이를 봐주러 오거나 그 집에 머물거나 집안일을 돕지 않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돈으로 자유를 산 거예요. 우리는 돈은 돈대로 쓰고 말 못하는 하인이 되었고요. 이제 그들은 우리가 가진 돈까지 내놓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순순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늙어서 기댈 곳이 없을까봐 아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두려워한 것은 돈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준 끝에 우리 자신의 노후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200만 원이라고만 말할까? 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문위원 수입은 없다고 하고요. 월 200만 원으로 아껴 쓰면서 오래 살 거라고 하세요. 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그날따라 유독 차분하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저는 입은 거칠어도 마음은 약해서 아내처럼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절반만 숨기는 것이 이 가정을 위한 진정한 배려일 수 있다는 것을요. 아내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낡은 가계부를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지훈이에게 쓴 돈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결혼식, 인테리어, 이사, 아이 출산, 병원비, 학원비. 모든 지출 항목 옆에는 마치 법원 서류처럼 명료하고 냉정한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 장부를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지만 누구보다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의 글씨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2016년 12월 계약금 1억 5천만 원. 박수진 명의 계좌로 이체. 그때만 해도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으면 우리 아들이 집 샀는데 우리가 현금으로 계약금 내줬지 대출 없이 라며 호기롭게 말했었죠. 사실은 우리의 정기예금을 전부 해지하고 제 여동생에게 2천만 원을 빌려 2년 동안 갚았던 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출발선은 만들어줬는데 왜 뛰지도 않고 먼저 드러누워 버린 걸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지훈이는
IT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며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투자한 것은 카페였죠. 가게는 장인이 소개해 준 곳이었고, 가게 이름은 며느리인 수진이가 지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처갓집 사람들이 맡아서 했고요. 개업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고 7천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중 5천만 원은 우리 돈이었습니다. 저는 옛 동료들에게 그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업에 위험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라고 둘러댔죠. 사실 우리는 자세한 내용은 묻지도 않고 아들이 의기양양한 모습만 보고 그가 드디어 길을 찾았다고 믿어버렸던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자문위원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보내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잃어버린 노후 자금을 메우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어떤 돈이 나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누가 그 말을 했는지까지요. 저는 가계부를 덮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쌀을 씻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한 말, 아직도 생각 중이요. 무슨 말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내줬으니 이제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요. 아내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지훈이가 언제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소. 쌀 씻는 물소리는 멈추지 않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해졌습니다. 그 애가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요? 그 애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예요. 아내의 말투는 평온했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대려 할 뿐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언젠가 지훈이가 우리가 수입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실망해서 우리를 외면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지훈이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소? 아내는 쌀을 밥솥에 넣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마 이렇게 묻겠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돈 우리한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아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은 부모가 아니에요. 얼마나 줄 수 있을지, 언제까지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애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게 될 거예요. 저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부모는 자식을 늙을 때까지 돌봐야 하고 능력이 되면 주고 안 되면 이를 악물고라도 줘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월 600만 원을 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언젠가 제가 자문위원 일을 그만두면요. 언젠가 우리 둘 중 하나가 아프기라도 하면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은 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흔들림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제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저 아들이 스스로 지기 싫어하는 책임을 제 늙은 목숨으로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계속 진실을 말해도 돼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결과는 당신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거예요. 저는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화가 없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아내가 아들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을 구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제가 아직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증거가요. 이 가정이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증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타났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셨으면 해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가벼웠고 특별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갈비찜 저희가 준비할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이구, 얼마 만에 밥 한 번 사겠다는 거냐? 양심에 찔렸나 보구나. 전화기 너머의 아들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가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도시락 반찬으로 만들 미나리를 한가득 썰어 놓은 참이었죠. 이번 주 일요일에 지훈이네가 밥 먹자는데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해준대. 아내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데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지훈이가 전화했지. 왜? 아니면 수진이가 메시지 보냈어요? 지훈이가 했다니까.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도 온다고 하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말은 없었는데 왜 그렇게 경계하는 거요? 아내는 칼을 내려놓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난번에 걔들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게 언젠지 기억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지만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윤이 어린이집 문제 상의하고 싶다고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을 다 먹고 나서야 그들은 보육도우미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우리가 번갈아 가며 아이를 봐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로 2년 동안 우리가 아이를 돌보게 되었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말은 이번에도 할 말이 있어서 부른다는 뜻이요? 뜻이 아니라 반드시겠죠. 저는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아니요? 할 말이 있으면 있는 거지. 밥 한 번 먹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계산을 해. 아내는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참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단지 이렇게 말했죠. 가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말고 약속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것만 기억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말하니까 꼭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취조받으러 가는 것 같잖소. 아내는 저를 보며 보기 드물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녁 식사 자리인 줄 알겠지만 내 눈엔 계획된 자리로 보여요.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직감을 완전히 불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을 한 아내는 사람의 표정과 말투를 읽는 데는 도사였으니까요. 다만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고 제 자식을 그렇게까지 현실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요일 저녁 우리는 정시에 지훈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손녀 하윤이가 달려나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셨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고 기분이 금세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갈비찜 거의 다 됐어요. 식탁은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고 여분의 수저 한 벌이 더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 또 오니? 아, 저희 부모님도 곧 오실 거예요. 마침 아버님 어머님이랑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요. 저는 잠시 굳었습니다. 아내를 돌아보니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의 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가볍게 톡톡 두드리는 모습이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보였습니다. 약 30분 후 사돈 부부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마치 회의를 마치고 온 사람처럼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사부인은 단정한 니트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사돈 어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몸만 건강하면 다 좋은 거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모두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하윤이는 얌전히 밥을 잘 먹었고 사부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이 갈비찜 우리 사위가 직접 한 거예요. 요리 솜씨가 날로 느네요. 하하, 우리도 따라 웃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 보였지만 저는 먹을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요즘도 일 계속하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나는 자문위원 일 조금씩 하고 있어. 일이 많지는 않고. 그럼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생활하시기에는 충분하시고요. 며느리의 말투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그 질문에 저는 젓가락을 쥔 손을 순간 멈췄습니다. 아내를 쳐다보니 아내는 갈비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합쳐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먹고 살 많은 애. 수진이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안부를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문득 아까 사부인이 들어올 때 들고 있던 그 커다란 가방이 생각났습니다. 마치 안에 서류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다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지 않았지만 여전히 손가락으로 컵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박자를 세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가락의 두드림이 사실은 아내의 경고음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자 오히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국을 다 마실 때쯤 사돈어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영희 씨. 사실 오늘 저녁 식사 말고도 이 자리를 빌려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내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저녁 식사 자리인 줄 알겠지만 내 눈엔 계획된 자리로 보여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사돈어른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사부인이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아, 큰일은 아니고요. 요즘 저희가 애들 주택담보대출 연장 협의를 좀 알아봤는데 은행에서 양가 부모님이 보증을 서주면 이자율을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 같아서요. 머릿속이 윙 울렸습니다. 양가 부모님이라니.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수진이가 이미 그 커다란 가방을 열어 몇 장의 서류와 펜 2자루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정식 보증 계약서는 아니고요. 그냥 소득 확인 각서 같은 거예요. 은행을 안심시키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법적인 책임은 거의 없는 형식적인 문서예요. 며느리의 말은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아주 빨랐습니다. 아내는 미동도 없었고 저는 여전히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으로 서류 위의 글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연대보증, 채권 만기 연장 36개월, 후순위 담보. 어디가 형식적인 문서라는 말입니까? 이건 명백히 우리의 이름을 저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묶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이런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사돈어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절차일 뿐입니다. 저도 이미 서명했고요. 제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우리 부모들이 좀 도와줘야죠. 그의 말투는 마치 우리 박씨 집안은 이미 다 했는데 당신 정씨 집안이 안 할 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냥 소득이 200만 원 정도 있다고만 적어주시면 돼요. 다른 건 자세히 안 쓰셔도 되고요. 매달 100만 원씩만 딱 2년만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갚아나갈게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아들이 더 이상 제 기억 속의 어린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불쌍한 척 연기하는 법을 알았고 언제 말을 꺼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의 책임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시켜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죠.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내가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서류를 덮었습니다. 눈빛은 맑고 단호했습니다. 우린 서명 안 해요. 순간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 같았죠. 수진이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는 화를 내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부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 서명했는데 이런 형식적인 절차 하나도 안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사부인이 말을 더 이어가려 했지만 아내의 한마디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돈댁은 투자자고 우리 집은 무상으로 수혈해주는 헌혈자죠. 그런데 여기에 종신채무 계약서까지 쓰라고요? 저는 평생 제 아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월 수입이 2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외여행도 가시고 양평의 펜션은 어떻게 예약하셨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펜션을 예약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내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 우리 통장을 뒤져보기까지 하는구나. 아니면 지훈이가 말해줬니? 수진이는 대답이 없었고 아들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얘기한 것뿐이에요. 아내는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희 둘, 처음부터 우리에게 밥을 먹이려던 게 아니었구나. 우리에게 앞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떠넘기려고 했던 거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이 다급하게 해명했습니다. 정말 딱 2년 만이에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는 우리를 무정하다고 하는구나. 사돈어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저녁은 안 먹은 걸로 하시죠.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다시 얘기해 볼 수 없을까요? 조건을 조금 바꾼다든지 안 바꿔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갑시다.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네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맛있게 끓여진 갈비찜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쫓아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온 가족의 무게를 끌고 가는 것 같았죠. 아내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당신 아까 말 꺼내려던 거 알아요. 하지만 참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아내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마르고 거칠었지만 단단한 손가락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내가 무정하게 굴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막아준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친밀함이라는 달콤한 껍질 속에서 책임이라는 쓴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소파 구석에 앉아 목도리를 가지런히 3번 접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밤새 읽지 않은 메시지들과 은행 앱의 작은 알림 표시를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진흙탕처럼 흐렸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강경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구하려 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사돈인데 어떻게 비즈니스 협상처럼 되어버릴 수 있을까요? 보증을 서네 만에 누가 돈을 내고 누가 이름을 올리네. 아까 당신 너무 직설적이었어.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최대한 부드러운 말투로요.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우리가 조건을 협상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다만 제 마음속에 무언가 풀리지 않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매정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을 가지러 아래층에 내려갔다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투명 비닐에 쌓인 서류 한 통이 보였습니다.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대신 넣어둔 사본 같았습니다. 무심코 봉투를 뜯어본 저는 맨 위에 적힌 채무약정 통지서, 호순이 담보자료 조회 요청서이라는 글자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발신인은 어느 대형은행의 신용관리부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음 장을 넘겼고 후순위 담보인 이름 칸에 제 이름 정도연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쥔 채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희 씨, 이것 좀 와서 봐봐요. 아내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 서명 안 했잖소. 그런데 왜 이런 걸 받는 거냔 말이오. 아내는 서류를 집어들고 몇 초간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주민등록번호랑 우리 집 주소를 이용했네요.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명의도용이요? 명의도용일 수도 있고, 아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우리가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은행에 제출했을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심사를 서두르다 보면 가끔 시스템에 먼저 입력하고 나중에 정식 서명을 보완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물었을 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거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고 법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소화하기도 전에 아내는 이미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장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아내의 퇴직한 동료 사위가 변호사였는데 예전에 우리 공증 문제를 처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아내였지만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은 명확하고 정확했으며 서류 번호까지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아내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걸 사전 등록 보증이라고 한대요. 서명이나 위임이 없었다면 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취소 신청도 가능하대요. 다만 먼저 은행에 가서 자료를 확인하고 누가 서류를 제출했는지 알아봐야 한대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들이 지훈이가 그런 건가 아니면 사돈되기 그 말을 뱉는 순간 사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사돈되기죠. 수진이는 이런 절차 몰라요. 그 계약서는 분명히 사돈어른들이 주도했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대안을 준비해 놓고 당신이 승낙하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이제는 당신이 승낙하기도 전에 먼저 행동에 나선 거고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우리 아들이잖소. 그래서요? 아들에게 가서 왜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뒀니? 라고 물어보실래요? 아니면 그냥 이 빚을 대신 짊어지실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서류를 들고 창구 직원에게
자료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한 태도로 몇 분간 컴퓨터를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네, 접수자는 박시성을 가진 분이 맞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사부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상 아직 완전히 승인된 상태는 아니지만 선생님께서는 예비 후순위 담보인 명단에 올라와 계십니다. 만약 철회를 원하시면 이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3일 내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이에 신청서를 들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너무 관대했던 걸까? 아니면 너무 마음이 약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혈연이라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너무 얕봤던 걸까? 집에 돌아와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아내는 한번 쓱 보더니 펜을 들어 첫 번째 칸에 제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정말 먼저 그 애랑 얘기해 볼 수는 없는 거요? 아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책망이 아닌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아들에게 아느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하겠죠. 다시는 안 그러겠냐고 물으면 안 그러겠다고 하겠죠. 아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다른 사람에게 시킨 일은 그 애가 묵인했다는 뜻이에요. 당신도 나보다 그 점을 더 잘 알잖아요.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펜을 들고 한 획 한 획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아내의 마음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제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혈연을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피를 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사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정중했습니다. 어제 받은 서류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항목이 있어서요. 저희 부부가 시간을 내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의 사부인은 아주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저희도 모든 게 투명하고 서로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에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부인은 화장을 하고 평소에 들고 다니는 하얀색 가죽 가방을 든 채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사돈어른, 영희 씨,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제는 좀 갑작스러웠죠? 젊은 애들이라 일이 많다 보니 가끔 결정을 너무 서두를 때가 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몸은 돌덩이에 짓눌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열어 그 담보인이의 신청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 건 사부인께서 이 서류 제출을 철회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제 남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부인의 얼굴색이 미세하게 변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고, 영희 씨, 너무 긴장하셨네요. 이건 그냥 은행 절차일 뿐이에요. 아직 서류에 서명도 안 했잖아요. 저도 그냥 대출 조건을 좀 더 좋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부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게 맞다는 거죠? 아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사부인은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자료는 지훈이가 줬어요. 저는 그냥 제출만 도와준 거고요.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게 더 수월하거든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까? 사부인은 저를 향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사돈어른 마음 약한 거 압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씨 집안은 처음부터 그 집 대출금을 계속 보태줬어요. 매달 130만 원씩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서 우리에게 떠넘기려고요? 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략을 꾸미신 거군요. 사부인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여전히 온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계략이라니요. 이건 협력이죠. 다 같이 돌아가면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지난 5년간 우리가 아이를 돌봐주고 신용카드 빚을 갚아주고 명절에 용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언제 사돈댁에 보태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사부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에 날카로움이 스쳤습니다. 그건 그쪽 집안이 원해서 한 일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문득 사부인의 얼굴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웃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식사 자리에서는 항상 사양 마세요라고 하던 그 얼굴. 그 얼굴에 지금 드러난 표정은 마치 사업가가 고기를 자르고 이익을 나누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대개 가족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를 채무 예비군으로 생각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사부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사돈어른, 화내실 게 아니라 하윤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이제 겨우 3살이에요. 두 분이 도와주지 않아서 애들이 정말 버티지 못하게 되면 고생하는 건 누구겠어요? 이 말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예전에 제 아버지도 제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모가 돈을 못 갚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애는 어떡하냐. 내 사촌 동생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는 계속 돕고 계속 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장례 비용을 남에게 빌려야 했습니다. 아내는 그이의 신청서를 사부인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돕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선입니다. 이번에는 사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한번 쳤습니다. 심한 건 댁들이죠. 우리는 한마디 말도 못 들었는데 빚보증인 명단에 올라갔어요. 이걸 협력이라고요? 이게 무슨 협력입니까? 사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공중에 밝힌 녹슨 모처럼 아슬아슬했습니다. 누구든 움직이면 무언가를 꿰뚫을 것만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줄곧 우리 아들이 철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모르는 척하기로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서류일은 장모님께서 처리하신다고 해서 저는 두 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도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애매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말뿐이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메시지를 조용히 캡처해서 휴대폰의 중요 기록이라는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증인이 있어야 하고 기록이 있어야 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혈연이라는 것이 일단 계산서에 오르면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게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제 머리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냉혈한이 아니라 상황을 저보다 훨씬 더 일찍 꿰뚫어 본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아내가 했던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절반만 숨기는 것은 우리 두 사람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변호사는 우리 사건이 보증이의 신청 및 개인정보 남용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 해당 사전 등록 보증을 철회해달라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분의 사건이 가족과 관련되어 있지만
법적 절차에 들어간 이상 비즈니스 분쟁처럼 다루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마치 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내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펜으로 변호사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상대방 은행의 지점 코드까지 기록했죠.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저는 아내가 더 이상 사돈댁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가정을 지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노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요. 우리는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계약서 사본, 우리가 서명하지 않은 사전등록 보증서류, 등기우편 봉투와 발송기록, 사부인과의 대화 녹취, 지훈이가 보낸 사과 문자 메시지, 간접적으로 상황을 인지했음을 증명하는 등 우리는 소리치지도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각 자료를 노란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제 손은 여전히 약간 떨렸습니다. 소송에서 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마지막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애가 올까? 우리 편에 서줄까? 결과적으로 아들은 왔습니다. 하지만 사부인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짧게 잘라 마치 20대가 졸업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죠. 우리가 조정실에 들어서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말투는 논리정연했고 표정은 직업적인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연대보증이의 신청건입니다. 원고 측은 해당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며 타인에게 대리 제출을 위임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서류는 저희 가족 간의 합의사항이었고 제 사위도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단지 절차상 서명을 받기 전에 먼저 제출했을 뿐입니다. 은행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녹취록이나 서면 대화 기록 같은 거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사부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족이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원은 신뢰가 아닌 증거를 기반으로 심리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법은 감정의 장소가 아니다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판사는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원고 측은 명시적, 암묵적으로든 해당 보증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약속한 적도 서명한 적도 그 누구에게도 자료 제출을 위임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는 서류를 받자마자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무언가를 기록하고 물었습니다. 원고 측은 연대보증인 명단에서 삭제하고 채무와 관련된 모든 신용 추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매였습니다. 네, 저희는 그저 저희의 노후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조정은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일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우리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해당 보증 집행을 중단할 것이며 상대방에게 다시는 본인 명의로 추가 대출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부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려 했습니다. 저희 집도 좋은 뜻으로. 판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압력이 있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법적으로 좋은 뜻이 위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지훈이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 앞까지 갔을 때 아들이 갑자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원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더 이상 협조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가 그 앞에 섰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아들의 눈이 흔들렸지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류를 제출했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먼저 진행하라고 했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아들에게 밀쳐진 것 같았죠. 넌 몰랐던 게 아니야. 우리에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였어.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두 분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냥 조금만 도움을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저를 이런 상황까지 몰아붙이세요? 아내가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내는 화내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여기까지 내몰린 게 아니라 내 발로 직접 걸어온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조정실 밖에 서서 길게 뻗은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싸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사람이 현실 앞에서 당신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던 날은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아무런 기념품도 사지 못한 여행객처럼요. 제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폭풍이라는 것이 고함이나 눈물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내 눈앞에서 찢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 두 잔을 탔습니다. 평소처럼 얇게 썬 생강 한 조각을 넣었죠. 왜 그런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다가 매운맛에 기침을 했습니다. 아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저는 고맙다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리에 앉아 거실 중앙의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법원에서 받은 이의 신청서 사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돈 빌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사돈댁이 계략을 꾸미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진짜 무서웠던 건 우리에게 아직 선택권이 있다고 계속 착각하는 거였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요? 아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투명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혈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한 발 물러서면 다시 돌아올 길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한번 무언가를 가져본 이상 순순히 내려놓으려 하지 않아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저와 30년 넘게 살아온 이 여자가 항상 저보다 몇 걸음 앞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예전에는 제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안 믿은 게 아니요. 나는 계속 기회를 기다렸던 거요. 우리가 나서기 전에 아들이 스스로 아니라고 말할 기회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 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애가 원했던 건 우리가 자기 체면을 지켜주는 거였어요. 자존심까지 우리가 포장해 주길 바랐던 거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녁 8시가 다 되었을 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사진 메시지였습니다. 열어보니 삐뚤빼뚤하게 그린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그림은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으로 가득 칠해져 있었고 중앙에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비뚤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하윤이가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경은 공원인 것 같았고 옆에는 개인지 구름인지 모를 생명체도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다가와 그림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의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들어줄 수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요. 아내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아주 진지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우리 재산을 다시 정리해야 해요. 재산. 네. 다음 달부터 당신 자문위원 수입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제 연금도 더 이상 생활비 통장에 합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부별산제를 신청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아내는 마치 세탁세제 브랜드를 바꾸자는 듯이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 때문에 우리 중 한 사람이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 휴대폰과 수첩을 꺼내 우리의 예금 계좌, 보험, 주식 등 우리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금융 정보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단지 자식을 경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TV 소리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낮은 온도의 화재에서 살아남은 두 명의 생존자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 남은 땔감을 계산하는 것처럼요. 한 달 후 주민센터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부부별산제 신고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신고는 사실 별것 아니었습니다. 노부부의 재산을 서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어느 한쪽에 채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책임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원본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돌아와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별말 없이 처리됐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평소처럼 차 두 잔을 타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 시간은 새벽 1시 12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만약 두 분이 정말 제가 두 분 것을 뺏으려고만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두 분이 내린 결정에 대해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각자 알아서 살아요. 저는 그 글자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렸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막힌 데 대한 분노와 부모가 마침내 순종하지 않자 느끼는 아이 같은 상실감과 원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휴대폰을 보고 메시지를 읽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답장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자고 하니 우리도 정말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평생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하러 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지방법원에 가서 재산보호 및 가족 분쟁 방지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에게 이것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명예도용,
연대보증 강요 또는 강제 후견인 지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보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용어를 썼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누구도 우리에게 쉽게 손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올 때 햇살은 지난번보다 더 환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저기 옆에 공원이나 한 바퀴 돌고 가요. 거기 앉아본 지도 오래됐네요. 우리는 익숙한 작은 공원으로 들어가 그늘과 햇볕이 반쯤 섞인 벤치에 앉았습니다.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하윤이가 생각났습니다. 아이가 우리 집에 오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애가 앞으로는 안 오지 않을까?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직 어려요. 나중에는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걸 설명해야 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아내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의 선의를 바쳐 가족 간의 채무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인생을 바쳐 약간의 평온이라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그 서류를 꺼내 제 이름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보았습니다. 정도현, 60세, 기혼, 중대 부채 없음, 연금 및 부업 수입 있음, 명예예금 내역 명확함, 타인에 의한 재산 남용 방지를 위한 자기재산 보호 제도 신청. 저는 그것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화내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너무 그 애들 입장에서 변명거리를 찾아주려고만 했소. 이제야 깨달았지. 사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단지 우리가 그걸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문득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항상 당신 보고 인색하다고 베풀 줄도 모르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었지. 지금은요? 이제는 알겠소. 당신이 안 주려던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한 현금 인출기로 취급당하는 걸 막으려 했던 거라는 걸.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진실은 절반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았던 거라는 걸. 나머지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놔둬야 한다는 걸. 우리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손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은 여전히 익숙한 온기였지만 깊은 평온함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의 손을 마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오. 아내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나무십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림자가 아른거렸습니다. 우리는 빛과 그림자 사이에 앉아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보기 드문 승리를 거둔 것처럼요. 누군가를 이긴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 자신에게 지지 않게 된 승리였습니다. 그 전화는 새벽 6시 37분에 울렸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막 차를 우려내고 제가 신문을 가지러 가려던 참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고 물방울이 난간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요. 아내도 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그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거실로 돌아와 앉아 제가 결정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쪽은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낮고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전화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오늘 장모님께서 수술하세요. 장파열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저는 즉시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냐? 아직 수술 중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나 슬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죠. 돈은 충분하냐? 이 말을 뱉는 순간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장인어른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가끔 너무 빨리 달리다가 바로 뒤가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는구나 하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분은 요즘 잘 지내세요? 괜찮아. 규칙적으로 살고 가끔 양평에도 놀러 가고.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두 분 모시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옛날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쩌면 앞으로는 하윤이도 두 분을 자주 못 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으면 오겠지. 그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야. 알아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 우리가 절 앞에서 팽이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끈 감는 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넌 제대로 돌리지도 못했잖아. 끈이 너무 짧아서. 맞아요. 아들도 웃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몰래 제 팽이채를 아버지 걸로 바꿔주셔서 제가 다른 애들 이겼잖아요. 네가 울까봐 그랬지. 우리는 함께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또 금방 끝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그때는 저도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어요. 다들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순조롭고 더 똑똑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저는 베란다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얼룩진 기억처럼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팽이끈 감는 법 아직 기억하니? 조금요. 그럼 너무 빨리 당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기억하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줄이 끊어져요. 그래,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도 똑같아. 너무 빨리 돌다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부서져 버리는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어른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공기 속에서 온갖 후회를 삼키는 것처럼요. 아버지, 두 분이 내신 그 서류. 저도 알아요. 다시는 헛된 생각 안 할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그럼 됐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끔 전화드려도 될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찻잔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래요? 그냥 얘기하고 싶대. 제가 휴대폰을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받지 않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도 침묵하는 것보다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낫죠. 저는 창밖의 익숙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절 앞에서 돌던 팽이처럼 쨍쨍하게 돌았지만 아직 쓰러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어쩌면 다시 목소리를 되찾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가정을 잠시 조용히 놔두어야 합니다.
제대로 바로 선 다음에 다시 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이라면 자녀와 사돈이 손을 잡고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고 심지어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이름을 대출 명단에 올렸다면 참고 협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상 속 어머니처럼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법으로 자신을 지키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혈연은 값을 매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과 책임이 얽히는 순간 그 값없음은 끝없음이 되곤 합니다. 당신은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실수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노후 생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당신 주변의 어르신들이 이런 딜레마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진실을 절반만 말하는 것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토론하고 서로를 일깨우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시다. 오늘 이 사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정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도록요. 댓글과 구독, 공유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하고 힘있는 노년을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